자, 기압도 있고요. 공기의 압력 혹은 대기압이라고 정의하는데 우리 지표면에서 작용하는 공기 압력을 대기압이라고 해요. 공기가 단위 넓이에 작용하는 힘이다 돼 있고요. 일단 압력이 그럼 뭔지를 알아야 되잖아요. 압력은 누르는 힘인데 단위 면적이 있어야겠죠. 그래서 어떤 특정 단위 면적당 작용하는 힘이에요. 누르는 힘. 그래서 누르는 힘은 단위가 뉴턴이고요. 그다음에 면적은 보통 이제 제곱미터를 많이 쓰죠. 그래서 뉴턴 퍼 제곱미터 이렇게 정의하고요. 그래서 어떤 특정 지점에 단위 면적당 누르는 힘이라고 정의를 해요. 그래서 공기가 단위 넓이에 작용하는 힘은 우리가 이제 공기가 누르는 힘, 이제 기압이라고 하는 거예요. 자, 2번 기압의 작용 보시면요. 기압은요, 우리 주변에 공기가 둘러싸여 있잖아요. 우리가 흔히 생각하기에 공기가 그냥 위에서만 아래로 누른다고 생각하는데 공기는 모든 방향에서 눌러요. 대표적인 게 우리 사람의 몸이에요. 사람의 몸이 만약에 위에서 계속 공기가 누른다면 이렇게 밑으로 찌그러질 거 아니에요. 짜부러질 거죠. 그지? 아니면은 한쪽 지점으로 퍼져나갈 거 아니야. 그지? 그런데 우리 몸을 둘러싸고 공기들이 사방에서 눌러주기 때문에 우리 인간의 형태, 물론 이제 생물, 다른 생물의 형태도 진화를 하면서 그렇게 이제 적응이 된 거죠. 그죠? 그래서 공기가 우리 몸을 둘러싸서 모든 부분에 작용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모든 방향으로 동일하게 작용한다. 그래서 대표적인 예를 보시면요. 물을 담은 유리컵을 이런 거 해봤을 수도 있는데 유리컵에다가요 공기를 이제 쫙 뺄 수 있게 물을 잔뜩 집어넣고요. 제일 밑까지 가득 채운 다음에 거기다가 뭐 A4 용지라든지 신문지 같은 걸 딱 이렇게 올려놔요. 그래서 공기가 이제 빠져나가지 않도록 밀착시킨 다음에 얘를 딱 뒤집어요. 그러면은 물이 굉장히 무거우니까 뭔가가 종이를 뚫고 딱 떨어질 것 같잖아요, 물이. 근데 생각보다 공기가 밑에서 이렇게 떠받치고 있기 때문에 종이가 딱 달라붙어서 안 떨어지는 경우가 있어요. 물론 이제 실패하면은 끝장이지만. 그리고 신문지, 뭐 요즘 신문지 같은 거 잘 안 보시겠지만 넓은 종이 있잖아요. 그 밑에다가 자를 놓고 이렇게 올려보세요. 그러면은 생각보다 종이가 잘 안 올라가. 가벼운 종이면. 왜냐면 위에서 이렇게 공기가 누르는 힘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페트병에 뜨거운 물을 조금 넣고 뚜껑을 닫아서 얼음물에 넣으면 페트병이 찌그러진다. 이렇게 누르는 힘이 있다는 거죠. 기압이 모든 방향으로 작용하기 때문이다라는 거고요. 그럼 기압을 어떻게 측정했냐라는 건데요. 토리첼리라는 이탈리아 과학자가 이제 처음으로 한번 기압을 측정을 해봤었고요. 그 다음에 밑에 가시면은 이제 기압의 변화라는 이제 또 내용이 있는데 이거는 파스칼이 이제 실험을 했었어요. 둘 다 이탈리아 사람이고요. 기압의 측정 보시면 토리첼리가 수온을 이용했다고 했잖아요. 수온에다 동그라미 쳐넣으세요. 물을 이용하지 않고 수온을 이용했어요. 우리 그냥 흔히 물을 사용할 수 있잖아요. 물이 가장 흔하니까. 그런데 물은 생각보다 기압을 측정하는데 적합하지 않아요. 왜냐면요. 미리 이제 결론을 말씀드리면은 물 기둥 같은 경우는요. 10m를 넘게 이제 기압을 측정할 때는 1기압이 물 기둥 한 10m랑 동일해요. 그러면은 10m라는 건 거의 아파트 한 5층 정도 되잖아요. 그치? 네, 아파트 5층 되는 기둥을 세워가지고 물을 채우기가 지금도 힘들지만 그 당시는 당연히 힘들었겠죠. 그래서 물이 아닌 여러 가지 액체를 가지고 실험을 해보니까 수온이 가장 적합했던 거예요. 수온은 밀도가 굉장히 크기 때문에 수온 기둥은 물에 비해서 밀도가 13.6배가 커요. 그러니까 물이 13.6배가 가벼운 거죠. 그러니까 수온은 굉장히 무겁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물 기둥이 작게 올라가요. 그래서 여러 가지 액체를 가지고 실험해 본 결과 금속인 수온을 가지고 이제 측정을 했고요. 그래서 수온을 가득 채운 길이 1m의 유리관을 수온이 담긴 그릇에 거꾸로 세웠더니 딱 정확하게 76cm만큼 올라가요. 그거를 이제 우리가 1기압으로 정의를 한 거예요. 그래서 실험 결과는요. 유리관 속에 있는 수온이 내려오다가 수온면으로부터 76cm 높이에서 멈춘다. 76에다 동그라미 쳐놓고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 76cm 그리고 HG라고 써요. 수온 기둥 76cm를 1기압으로 정의를 해요. 얘가 1기압이에요. 토리첼리의 실험을 따가지고요. 1토 기압을 또 1 쓸게요. 76cm는 우리가 미리로 한선 760mm H죠. 그래서 이렇게도 표현할 수도 있고 센티미터로 표현할 수도 있으니까 참고해 주시고 얘를 토리첼리의 이름을 기억해서 TORR이라고 표시하기도 해요. 1톨은 얘도 1기압이에요. 그 다음에
어떻게 물과 밀도, 그 수온의 밀도를 계산해가지고 환산한 값이 있는데 이게 1013 헥토파스칼이라고 해요. 헥토파스칼이라고 있고요. 헥토파스칼. 파스칼은 제가 아까 잠깐 언급드렸지만 밑에 나오는 뭐 기압의 변화를 실험한 사람이 파스칼이거든요. 그 파스칼의 이름 따가지고 PA라고 하고요. 이 헥토는 곱하기 10을 말해요. 10이라는 단위예요. 아무튼 그래서 뭔가 단위로 환산해가지고 밀도를 계산했던 값이 1013이 나오는데, 그래서 뭐 문제는 다양하게 나올 수 있어요. 1기압에 대한 정의는 수음기둥 76cm 아니면 760mm Hg, 그 다음에 1013 헥토파스칼, 이렇게 이제 다양하게 정의를 할 수 있다는 게 밑에 나오니까 이따 보도록 하고요. 그래서 76cm 수음기둥이 이제 1기압으로 정의를 했는데요. 이제 1기압이라는 건요, 여기 76cm만큼 이렇게 올라갔다는 거고요. 여기가 76cm. 여기서 액체를 누르는 힘이 있잖아요. 이렇게 해서 기압이 많이 크면은 여기 좌우에서 누르는 힘이 이렇게 클 거 아니야. 그러면은 이거보다 더 올라가겠죠, 그죠? 그래서 요 실험 도구를 가지고 기압이 높은 곳에 가면은 물기둥이 더 올라갈 거고요. 기압이 낮은 곳에 가면은 누르는 힘이 약하니까 물기둥이 내려오겠죠, 그죠? 그런 거를 가지고 이제 1기압을 측정한 거예요. 그래서 지표면에서 측정했더니 딱 76cm만큼 올라가다가 멈춘 거고요. 여기는 진공 상태예요. 참고로 원래 수온을 가득 채웠다가 이렇게 뒤집었잖아. 그러면은 그 안에 있던 수온이 밑으로 내려올 거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76cm에 멈춰있기 때문에 여기는 공기가 없어. 그래서 진공 상태고, 요거를 처음으로 발견한 사람이 토리첼리이기 때문에 토리첼리의 진공이라고도 해요. 그냥 참고만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어쨌건 여기는 공기가 없는 진공 상태다. 그래서 그림에 있죠. 그런 내용이고요. 1m 수온에다가 수온 기둥을 가득 채운 다음에 뒤집었더니 76cm 지점에서 멈추더라고요. 왜? 공기가 좌우에서 누르는 힘이 있잖아. 주변에서 누르는 만큼 올라갈 거 아니에요, 그지? 맞죠? 내려오다가 멈출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렇게 누르니까 얘는 이렇게 이제 올라가겠죠. 그런 내용이에요. 그래서 수은 기둥이 누르는 압력과 수은 면의 작용은 기압이 같기 때문이다. 밑에 밑줄 하시면 돼요. 수은 기둥이 누르는 압력을 우리가 A라고 하면요. 수은 기둥도 이 안에서는 이렇게 내려오겠죠, 그죠? 그리고 수은 면에 작용하는 기압 B라고 할 수 있고요. 주변에서 이제 공기가 누르는 힘이죠. 그 다음에 수은 기둥을 떠받치는 압력 C와 같다. 되겠죠? 자, 밑에 있는 수은 기둥의 높이에다가 이제 두 가지 조건이 나오는데요. 조건을 변화시켰을 때 뭐가 달라지느냐라는 내용인데 별표 쳐놓고요. 유리관에 붉기를 달리해도 항상 76cm에서 멈추더래요. 그 다음에 기울여도 항상 76cm가 되더래요. 그래서 유리관의 굵기를 다르게 하거나 유리관을 기울여도 수은 기둥의 높이는 항상 76cm. 아시겠죠? 밑줄에 놓으시고, 기압이 높아지면요 수은 기둥의 높이가 높아지고요. 기압이 낮아지면 수은 기둥의 높이는 낮아진다. 밑줄에 놓고요. 아까 말씀드렸죠? 주변에서 누르는 게 수은 기둥을 누르는 압력이기 때문에 주변에서 기압이 높아. 그럼 얘는 더 올라가고요. 누르는 힘이 낮아. 그럼 얘는 덜 떨어지겠죠. 그죠? 그리고 1기압에서는 76cm 항상. 기압이 높으면 76보다 커지고 기압이 낮아지면 76보다 작아진다. 그거 기억해 두시면 되고요. 그러면 누가 이걸 가지고 그러면 또 실험을 했다는 소리잖아요. 이걸 가지고 실험한 사람이 이제 파스칼이에요. 일단은 4번의 기압의 단위부터 보실게요. 기압의 단위는 1기압이라든지 헥토파스칼이라든지 뭐 센티미터, Hg 이런 단위를 쓰고요. 1기압의 크기는 수은 기둥 76cm와 해당된다. 그래서 밑에 보시면 여기다 밑줄 하시면 돼요. 1기압은 76cm Hg, 그 다음에 760mm Hg, 그리고 뭐 변하는 값은 1013 헥토파스칼이에요. (1013이라는) 건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76cm에다가 그 다음에 수은의 밀도 13.6, 물보다 13.6배가 크다고 그랬잖아요. 그런 값을 곱한 값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과정은 외울 필요 없고 그냥 1013 외우셔도 되고, 보통 많이 안 나오니까 그냥 760은 꼭 기억하세요. 760은 꼭 외우셔야 돼요. 760이나 76cm는 꼭 동그라미 쳐놓고 기억하셔야 돼요. 수은 기둥. 그래서 물기둥으로 전원 환산하면요, 이게 10m에 해당되니까 굉장히 높은 거죠. 그리고 우리가 이제 대기권이 1000km라고 한번
요 단어는 제가 앞에서 말씀드렸죠. 그래서 공기 기둥 약 1000kg의 압력과 같아요. 자, 그러면은 이렇게 기압이 공기 수온 기둥을 76cm를 누를 만큼 굉장히 어떻게 보면은 공기의 기압이 굉장히 큰데 우리는 왜 못 느끼느냐? 3 오른쪽에 보면 2번 있는데요. 일상생활에서 사람이 기압을 느끼지 못하는 까닭은요, 기압과 같은 극의 압력이 사람의 몸속에서 외부로 작용하고 있기 때문에 진화 때문에 이제 계속해서 몸이 팽창하고 뭐 이렇게 줄어드는 과정에서 진화를 하잖아요. 그러면서 공기가 누르는 힘에 맞춰서 우리 안쪽에서도 내부 압력이 있거든요. 그 압력이 이제 평형을 맞추는 지점에서 우리 몸이 형성이 됐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게 이제 DNA에 남아가지고 우리 몸은 항상 이제 위로 길쭉하게 생긴 거죠. 자, 일단은 우리 1, 2, 3번을 먼저 풀어보세요. 자, 1번님, 기압은 모든 방향으로 작용한다고 그랬고요. 2번, 일상생활에서 사람이 기압을 느끼지 못하는 까닭은 몸속에서도 외부로 기압보다가 아니죠. 기압과 같은 크기의 압력이 작용하기 때문이죠. 같은. 자, 2번은요. 수은 기둥이 내려오다가 멈췄을 때 수은 기둥이 누르는 압력은 기압과 같다가 되겠고요. 같은 지점에서 멈추겠죠. 그래서 1기압일 때는 수은 기둥 높이가 76cm가 되겠고요. 밀리미터로 환산되면 760, cm는 76cm 꼭 기억하시고, 가는 공기가 없죠. 진공 상태라고 했고요. 채워져 있지 않다. 4번은요. 굵기가 상관없어요. 그래서 변함없다. 굵기라든지 기울기 변함없어요. 항상 76cm. 유리관을 기울이면 수은 기둥의 높이는 변함이 없다. 6번 수은 대신 물로 실험하면 수은 기둥의 높이는 높아지겠죠. 높다. 자, 1기압은 76cm, 760ml, 1013헥토파스칼, 물기둥 약 10m의 압력과 같다. 자, 이제 5번 기압의 변화 볼게요. 그래서 기압을 처음으로 측정한 사람은 토리첼리고요. 이렇게 기압이, 근데 토리첼리는 이제 그냥 우리 일상생활하는 지표면에서만 이제 측정했던 거고요. 그래서 1기압을 측정했더니 우리 지표면에 있는 기압을 1기압으로 정의를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지표면에서는 76cm에서 멈추는구나 까지만 측정했어요. 이걸 들고 산에 올라갈 생각은 안 했겠죠, 당연히. 이런 수은이 든 상자를 가지고 올라가기 쉽지 않잖아요, 당시에. 지금도 어려울 텐데. 그런데 파스칼이라는 과학자는요, 이 수은 기둥 장치를 가지고 산에 올라간 거예요. 알프스 산 같은 높은 산에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나라에 뭐 그냥 작은 남산 같은 낮은 산이 아니고 알프스 산이나 뭐 그런 곳에 높은 곳에 이런 시험들을 올라간 거예요. 그러면 기압차가 많이 좀 차이가 나겠죠. 그랬더니 어떻게 되냐니 했더니 높은 곳에 올라갔더니 수은 기둥이 아까 제가 말했죠. 기압이 낮으면은 이 수은 기둥의 높이가 낮아진다고요. 그리고 만약에 높은 곳으로 갔다 그럼 더 높아지겠죠. 그래서 파스칼의 기압 측정 실험으로 이제 확인한 건데요. 결론을 말하면요, 높이 올라갈수록 수은 기둥의 높이는 낮아진다라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1번 여기다 밑줄하세요. 높이 올라갈수록 급격히 낮아진다. 이게 이제 결론이에요. 왜? 주변에서 누르는 기압이 누르는 압력이 작아지니까 물기둥도 낮아진다. 그렇죠? 그래서 정리하면요, 측정 장소와 시간에 따라서 기압은 달라진다는 거예요. 왜냐? 공기는 끊임없이 움직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이 기압차 때문에 공기가 이동하는 게 바람이고요. 바로 뒷장에서 나와요. 자, 밑에 그림은요, 높이에 따른 공기 밀도예요. 그래서 왼쪽부터 이제 그 가로축을 먼저 해석하시면 되겠죠. 높이가 낮아질수록 공기 밀도는 어떻게 된다? 네, 커지더라. 그래서 반비라는 그래프 볼 수 있고요.
높이에 따른 기압 변화도 마찬가지로 공기 밀도가 낮아지니까 기압도 낮아지더라가 되겠죠. 그래서 높이 올라갈수록 기압은 반비례하더라 라는 내용이에요. 그리고 높이 올라갈수록 기압이 반비례하니까 물기둥의 높이도 낮아지더라 라는 거죠. 그래서 높이 올라갈수록 기압이 급격히 낮아지니까 고지대는 저지대보다 기압이 낮아서 수음기둥의 높이가 낮다. 그다음에 줄여주시면 되겠죠. 높은 곳은 기압이 낮기 때문에 수음기둥의 높이가 낮아진다. 이런 내용이에요. 자, 오른쪽에 4번 볼게요. 공기의 양, 지표면이 많겠죠. 왼쪽 공기의 밀도도 공기가 많으니까 왼쪽 지표면. 기압도 그러면 공기의 양 밀도가 크니까 기압도 지표면이 커요. 왼쪽. 수음기둥의 높이도 당연히 기압이 크니까 지표면이 커요. 왼쪽. 자, 5번은요. 공기가 단위 넓이에 작용하는 힘. 네, 단위 넓이 혹은 단위 면적에 작용하는 힘을 우리가 기압이나 대기압으로 정의한다고 했죠. 5. 기압은요. 아랫방향 아니죠. 모든 방향 X. 지표면에서 높이 올라갈수록 기압이 낮아지겠죠. X. 측정하는 시간 장소에 따라 달라지는 게 기압이에요. 5. 자, 74페이지로 한번 넘어갈게요. 이제 바람 보시면요. 바람은요, 공기의 흐름을 말하는 거고요. 보통 이제 양적인 개념으로 생각하시면 돼요. 기압이 크다는 건 공기가 많은 거. 기압이 적다? 그럼 공기가 적은 거예요. 그러니까 당연히 공기는 입자들로 있잖아요. 기체 입자들이지. 그러니까 계속해서 끊임없이 움직이겠죠. 많은 곳에서 적은 곳으로 이동하겠죠. 그래서 바람은 고기압에서 저기압으로 이동한다. 기압이 높은 곳, 이게 고기압이 되겠고요. 기압이 낮은 곳, 저기압이에요. 그래서 수평 방향으로 이제 흐르는 거, 이동하는 거를 우리가 바람이라고 해요. 그래서 공기가 수평으로 이동하거나 흐르는 거를 바람이라고 한다. 자, 바람이 부는 원리는요. 지표면의 가열과 냉각, 그러니까 온도 차가 되겠죠. 온도 차이로 인한 기압 차이이기 때문에 바람이 분다예요. 그래서 밑줄만 해놓으시면 될 것 같고요. 뜨거운 공기는 상승하고 차가운 공기는 하강한다. 요것만 기억하시면 돼요. 자, 어떤 지점에서 아까 전에 이제 구름이 생기는 것과 마찬가지 비슷한 현상인데 특정 지점에서만 여기 가열이 됐어요. 여기가 가열이 됐어. 그러면은 여기가 가열됐으니까 따뜻해진 공기 혹은 뜨거운 공기는 이제 가벼우니까 상승하겠죠. 그래서 밀도가 작아져서 이렇게 상승을 해요. 그러면서 부피가 팽창하니까 가벼워져서 상승했어. 이 지역에 비해서 이 지역은 상대적으로 차갑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공기가 하강해. 그러니까 이렇게 공기가 순환하겠죠. 그러면은 얘는 공기가 밑에 있다가 올라갔잖아요. 그러니까 여기는 공기가 부족하단 말이에요. 여기는 위에 있던 공기가 밑으로 내려왔잖아요. 그러니까 공기가 이번엔 많겠죠. 그래서 공기가 많은 지역을 고기압, 공기가 적은 지역을 저기압. 그래서 저기압 지역에서는 공기가 상승해요. 그럼 앞에서 배웠잖아요. 공기를 상승하면 어떻게 돼요? 공기 상승했어? 그러면은 단열 팽창했어. 기온이 내려가 이슬점 도달에 은결 그런 구름, 그죠? 그래서 공기가 상승하는 지역은 구름이 생성돼요. 구름이 생성되면은 눈이나 비 같은 강수 현상이 되겠죠. 그래서 공기가 상승하는 저기압 지역에서는 날씨가 흐려. 그래서 비나 뭐 구름이 많이 끼는 거고요. 이게 단열 팽창 조건이죠. 그 다음에 고기압에서는 공기가 밑으로 이렇게 계속해서 쌓이잖아요. 그러니까 수증기 같은 것들이 이렇게 뭐 팽창할 틈이 없어. 왜? 계속해서 위에서 이렇게 누르니까, 그죠? 그래서 여기는 단열 압축 조건이 되겠고요. 공기가 하강하면 단열 압축 조건이기 때문에 그냥 맑은 날씨가 형성돼요. 그래서 고기압에서는 맑은 날씨, 저기압에서는 비 오는 흐린 날 이렇게 형성이 돼요. 바람은 고기압에서 저기압 쪽으로 이렇게 불어부는 것 같고요. 그리고 고기압 같은 경우는 주변에서 이렇게 공기들이 이렇게 밀려 들어오는 쪽이에요. 불어 나가게 돼요. 이렇게 이제 불어 나가요. 방향도 이제 뒤에 가면 나올 텐데 그건 나중에 하고요. 저기압에는 공기가 부족하니까 이렇게 밀려 들어와요. 이렇게 주변에서 공기들이 이렇게 들어와요. 그래서 저기압에는 공기가 모이는 조건, 고기압에서는 공기들이 빠져나가는 조건이에요. 왜? 고기압 같은 경우는 위에서부터 공기들이 이렇게 밑으로 쭉 내려오잖아, 그치? 그럼 아래쪽에서는 어디로 가? 공기가 빠져나가야 되잖아. 저기압에서는 공기가 쑥 빠졌으니까 주변으로부터 공기가 이렇게 들어와야겠죠. 알겠죠? 그래서 다시 말씀드리지만 따뜻해진 공기는 상승, 차가운 공기는 하강하는 것 때문에 생기는 게 요 고기압, 저기압이 생성되는 거예요. 그리고 고기압, 저기압이 생성됐으니까 바람이 부는 겁니다. 자, 왼쪽에
냉각 말고요. 오른쪽부터 볼게. 지표면 가열 보시면요. 지표면이 가열됐어요. 여기가 저기압 조건이죠. 그럼 공기가 상승하면서 가열에다가 동그라미 쳐놓고요. 오른쪽 지표면 가열 밑에 가열 동그라미 쳤고 그리고 공기 상승에다 동그라미 쳐놓고요. 그 밑에 지표면 부분에서 공기가 빠져나가죠. 기압이 주변보다 낮아진 저기압 동그라미. 자, 왼쪽은요. 지표면 냉각에 동그라미 한 놓으시고요. 그 다음에 공기가 수축하면서 밀도가 커지고 공기 하강에다가 동그라미, 하강 동그라미. 공기가 쌓여서 기압이 주변보다 높아지는 고기압 동그라미. 그래서 가열돼서 상승하면 저기압, 공기가 냉각돼서 하강하면 고기압, 그리고 날씨 맑음 된다라는 말씀드리고요. 바람의 방향은 고기압에서 저기압, 그러니까 기압이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이동하고요. 바람의 세기는 당연히 기압차가 클수록, 그러니까 바람의 양이 많고 적음의 차이가 클수록 더 많이 불겠죠. 그렇죠? 그래서 기압 차이가 클수록 바람이 강한 거예요. 왜? 공기의 양이 많아지니까 이동하는. 그래서 보통은 기온 차이가 되게 큰 지역이 있죠. 그래서 일반적인 봄, 가을보다는 여름에 우리가 공기가 많이 상승을 하게 돼요. 왜? 특정 지역이 되게 달궈지잖아. 그죠? 그래서 구름이 많이 생성되고 여름에 비가 많이 오는 이유가 이렇게 지표면에 가열되고 냉각되는 차이가 크기 때문이다. 거예요. 자, 요것 때문에 생기는 현상이 밑에 있는 해류풍과 계절풍이고요. 제가 이제 2학년 수업에서는 이제 비열로 이제 해류풍과 계절풍을 설명을 했었고요. 그 다음에 예전 책으로는 2학년 책이고 이제 우리 개정된 책으로는 1학년 교재에 이제 비열이 들어있죠. 어쨌건 해류풍과 계절풍이 요것 때문에 생기는 현상인데요. 요거 하기 전에 우리 바람 원리 6, 7번 한번 먼저 풀고 이제 해류풍, 계절풍을 정리할게요. 자, 6번은요. 지표면이 가열됐어요. 그러면 기압이 주변보다 이제 저기압이 된다고 했죠. 낮아지고 지표면이 냉각되는 곳에서는 기압이 주변보다 높아지고요. 공기는 기압이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이동한다. 그게 바람이에요. 7번. A와 B 중 지표면이 가열되면 상승한다 그랬죠. 그러니까 A가 되겠고요. 기압이 높은 곳은 B가 되겠죠. 공기들이 밑으로 내려오니까 공기 밀도가 높아져서 기압이 높다. 고기압 B. 바람이는요. B에서 A로 분다. 자, 해류풍과 계절풍 한번 설명해 볼 건데요. 해류풍이 작은 단위고 해류풍이 커진 단위가 계절풍이에요. 그죠? 그래서 해류풍 하나만 외우시면 계절풍은 그냥 그대로 가는 거니까 다시 한번 정리해 볼게요. 여기는 육지예요. 육지는 이제 모래로 되어 있죠. 비열로 설명할 때는 이제 모래와 물의 차이로 설명을 보통 하고요. 바다는 이제 물로 되어 있죠. 비열 차이 때문에 생기는 현상이에요. 결과적으로는 모래는 물보다 지금 낮이에요. 낮에 해가 이렇게 쨍쨍해. 해수욕장 다 한 번씩 가보셨을 거예요. 그죠? 낮에 해가 쨍쨍해. 그러면은 모래하고 물을 비교했을 때 모래는 비열이 1이고 모래는 비열이 0.2란 말이에요. 1.0이야. 그러니까 빨리 가열되는 쪽은 비열이 작은 쪽이잖아요. 그지? 그래서 모래가 빨리 뜨거워져. 해수욕장 가보면 다 알잖아. 그죠? 여름에 낮에 모래사장은 굉장히 뜨겁잖아. 그래서 신발을 안 신으면은 막 탈 것 같은 그런 뜨거움이잖아요. 그 정도로 뜨겁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빨리 가열되죠. 물에 비해서. 물은 대신에 더운 여름에 들어가도 그냥 미지근하잖아요. 아니면 차갑거나. 그래서 육지 쪽이 낮에는 빨리 가열돼. 그러니까 뜨거워진 공기는 상승, 차가운 공기는 하강. 그러니까 육지 쪽이 저기압이 되겠고 바다 쪽이 고기압이에요. 그래서 여기 바람이 이렇게 불죠. 그럼 어떻게 돼요? 바다 쪽에서 육지 쪽으로 부니까 바다 해자 써서 해풍. 그래서 바다에 가시면은 낮에는 바닷바람이 이렇게 불어요. 짠내가 이렇게 나. 낮에는. 그런데요. 밤이 돼요.
자, 밤이 됐어요. 그러면은 밤에 수영장을 아니 해수욕을 해본지는 않겠지만 밤에 이제 바다는 잘 못 위험하니까 만약에 혹시라도 이제 뭐 물을 만져봤다. 그러면 밤에도 물은 그냥 미치거든요. 근데 육지는 빨리 식어서 상대적으로 여기가 더 차갑거든요. 여름이라도. 그래서 이번에는 바다가 따뜻해요. 미지근하고. 그래서 바다가 상승, 육지가 하강. 그러니까 이제 이번에는 육지 쪽으로 산에서 보통 이제 우리 해수욕장을 기준할 때 우리나라는 뒤쪽에 바로 산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산에서 이렇게 이제 바람이 불어. 그래서 되게 차가운 신선한 바람이 밤이 되면은 짠내 나는 바람이 아니라 뒤에서 차가운 바람이 불어요. 이게 이제 육지 쪽에서 부는 바람이라서 육풍이라는 거죠. 그래서 낮에는 비열차 때문에 바다에서 부는 바람 해풍. 그 다음에 밤에는 육지에서 시원한 육풍이 분다. 이렇게 외우시면 되죠. 그래서 하나만 외우시면 돼요. 뜨거운 공기는 상승, 차가운 공기는 하강. 그래서 낮에는 해풍. 이렇게만 기억하시면 될 것 같고요. 해풍 정리하면요. 낮에는 육지가 바다보다 빨리 가야 되니까 왜? 모래로 돼 있어서 비열이 작아서. 밤에는요. 육지가 바다보다 빨리 내려갑니다. 왜? 육지가 비열이 작으니까 또 식는 것도 빨리 식죠. 부는 때는요. 해풍은 낮 동그라미 쳐놓고 육풍은요. 밤. 기온은 육지가 더 높고 지표면의 기압은 바다가 더 높고 바람의 방향은 바다에서 육지로 방금 이제 설명드렸고요. 육풍은요 반대죠. 그래서 해륙풍 같은 경우는 이제 하루를 주기로 낮에는 바닷바람 해풍 그리고 밤에는 땅에서 부는 산에서 부는 육풍 이렇게 해석하시면 되겠고요. 요거를 확장시켜서 이제 계절 단위로 확장한 게 이제 계절풍이죠. 낮은 이제 뜨거운 여름을 생각하시면 되고요. 밤은 이제 추운 겨울을 생각하시면 돼요. 요거는 이제 우리나라 한반도 기준이고요. 자, 여름이 됐어요. 그리고 겨울이에요. 여름에는요, 여기가 태평양이고 바다가 넓잖아, 그지? 그리고 중국 대륙이 있잖아요. 그러면은 어디가 빨리 뜨거워지냐면 중국 대륙 쪽이 뜨거워요. 그러니까 이렇게 상승. 그 다음에 바다 쪽에서 하강. 그래서 태평양 바다 쪽에서, 그러니까 일본 쪽에서 이렇게 우리나라 쪽으로 바람이 이렇게 불죠. 그러니까 바다에서 부는 바람 해풍이잖아, 그지? 그래서 여름에는 방향이 사방위로 했을 때 뭐 해풍이 분다 할 수는 없잖아요, 여름에. 한반도 큰 단위이기 때문에 북남동서잖아요. 사방에서 동서보다는 북남을 우선해야 원래. 그래서 남동풍이 불어요. 동남풍이 아니라 남동풍이 불어요. 남쪽과 동쪽 사이, 그지? 남쪽과 동쪽에 있는 사이 남동풍이 불어요. 그래서 남동 계절풍. 여름에만 불기 때문에 남동 계절풍이라고 하고요. 태평양 바다 쪽에서 이렇게 부는 바람, 그죠? 아까랑 해풍이랑 똑같죠? 그 다음에 겨울 같은 경우는요. 이번에는 상대적으로 바다가 따뜻해. 그리고 겨울은 시베리아라는 이제 시베리아나 중국 쪽에는 굉장히 차갑잖아요. 춥죠. 그래서 바람이 이렇게 대륙 쪽에서 우리나라 쪽으로 바람이 불어와요. 그래서 방향이 북서 쪽에서 부는 바람이잖아. 그래서 북서 계절풍을 불어요. 해륙풍으로 치면 이제 육풍이 되겠죠. 그래서 여름은 낮에 해당되는 해풍이 되겠고요. 겨울은 밤에 해당되는 육풍이 되겠죠. 그래서 하나만 기억하시면 세트로 이제 묶어서 나가는 거니까. 이유는 비열 차이에 의한 기압 차이 때문이죠. 비열 차이에 의해서 생기는 기압 차이 때문인 거고요. 뭐 뒤에서 날씨에서 다루긴 하겠지만 남동 계절풍은 우리 여름 날씨 생각하시면 되겠죠. 무덥고 왜 그 바다 쪽에서 오는 바람이기 때문에 습기를 머금지. 그리고 굉장히 뜨겁겠지. 무덥고 습한 날씨예요. 습함. 그 다음에 겨울 같은 경우는요. 대륙의 차가운 기온과 건조하죠. 차갑고 춥고 라고 할게요. 굉장히 차가운 거니까 춥고 건조한 날씨가 됩니다. 이런 이제 특징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나라는 날씨가 사계절이 다 다르잖아요. 그 이유가 바다와 육지 사이에 있기 때문이고요. 보통 이제 뭐 유럽이나 뭐 특정 대부분의 나라들은 계절이 이렇게 사계절이 우리나라 같은 계절이 많이 없거든요. 근데 우리나라는 여름과
겨울이 극과 극이잖아요. 그래서 조금 사람들 성질도 되게 급하고 좀 성격 차이도 되게 오락내락하고 그런 것들이 있죠. 온난하진 않으니까 우리나라 자체가. 자, 마지막으로 정리해볼게요. 계절풍은요 1년 주기다. 이제 해류풍과의 차이는요, 해류풍은 하루 주기니까 그것만 참고해 주시면 되고, 낮과 밤. 그 다음에 계절풍은요 여름과 겨울이라는 1년 주기다. 이것만 기억해 주시면 돼요. 남동 계절풍 밑에 보시면요, 여름철에는 대륙이 해양보다 빨리 가열되고 겨울철에는 대륙이 해양보다 빨리 냉각되기 때문에 여름에는 남동 계절풍, 그리고 겨울에는 북서 계절풍 이렇게 분다는 거고요. 부는 때는 남동 계절풍은 여름철, 여기다만 동그라미 해놓으세요. 기온은 대륙이 높고요, 지표면의 기압은 해양이 높고요, 그리고 바람의 방향은 해양에서 대륙으로, 날씨는 무덥고 습하다. 북서 계절풍은요, 그래서 남동 계절풍 밑에다가 무덥고 습한 날씨 이렇게 써놓으시면 다음 시간에 이어서 하는 거니까 기억해 두세요. 여름에는 무덥고 습한 날씨, 남동 계절풍 때문이에요. 자, 오른쪽에 북서 계절풍은요, 겨울에 불고 기온은 해양이 높고요, 그 다음에 지표면의 기압은 대륙이 높고요, 그래서 바람은 대륙에서 해양 쪽으로 불고, 날씨는요, 겨울 날씨, 춥고 건조한 날씨 이렇게 써놓으시면 되겠죠. 자, 마지막으로 오른쪽에 8, 9, 10번 한번 풀어볼게요. 자, 그래서 오늘은 빠르게 이제 기압과 바람까지 두 챕터를 이제 끝냈고요. 그 다음에 다음 주는 우리 이제 날씨 한번 알아보고, 이제 단어 평가를 보면서 이제 이 단어는 마무리가 돼요. 그래서 이 단어는 다음 주까지 하고요. 그 다다음 주에는 이제 3단원 운동을 들어갈 건데, 1, 2단원이 굉장히 좀 어렵고 양도 많고 했다면 이제 3단원부터는 좀 평이해져요. 그래서 조금 수월해지실 거예요. 자, 정리할게요. 8번 이제 기압차 때문이고요. 가열과 냉각 차이로 발생하는 기압차. 9번은요. 바람의 방향은 지금 화살표, 지표면 쪽에 있는 화살표를 보시면요, 육지에서 바다 쪽으로 나가는 거니까 육풍이고 밤이죠. 그래서 육지에서 바다 쪽으로 화살표 찾으시고, 바람의 이름은 육풍, 바람이 부는 때는 밤이고요. 기온은 바다가 더 높으니까 저기압 조건, 이제 공기 상승이죠. 기압은 이제 육지 쪽이 높으니까 육지에서 바다 쪽으로 바람이 부는 거죠. 그래서 기온은 오른쪽, 기압은 왼쪽. 1번은요. 가는 바다 쪽에서 부는 바람이니까 남동 계절풍. 나는요, 북서 쪽에서 부는 겨울이잖아요. 북서 계절풍. 2번에 기압이 더 높은 거, B에서 A로 부니까 B, 그 다음에 C에서 D로 바람이 부니까 C, BC가 되겠고요. 가와 나의 계절인데요. 가는 여름, 나는 겨울. 자, 76페이지 실험만 이제 마무리할게요. 네, 바람의 발생 원인 기압차 때문이라고 했어요. 네, 가열과 냉각 차이에 의한 기압차 때문입니다. 이제 칸막이를 두고요. 왼쪽에는 따뜻한 물, 오른쪽에는 차가운 물을, 얼음물 넣었어요. 그러면은 따뜻한 물 쪽에서는 상승, 뜨거운 물 쪽에서는 얼음물 쪽에서는 하강하겠죠. 그래서 그걸 확실하게 보기 위해서 향을 중간에 설치했어요. 그럼 향이 이동하는 방향이 바람 방향이 되겠죠. 그래서 결과 향연기가 얼음에서 따뜻한 물 쪽으로 이동하더라. 예, 얼음이 고기압, 그 다음에 따뜻한 물은 공기가 상승하는 저기압이 됐다는 소리죠. 좀 내려가서 향연기가 이동한 까닭은요, 따뜻한 물과 얼음물의 온도 차이로 발생한 기압 차이, 예, 고기압과 저기압이 형성되면서 고에서 저로 바람이 이동하더라. 1번 얼음물 위의 공기는 기압이 높아지고요, 따뜻한 물 위의 공기는 기압이 낮아진다. 바람이 부는 방향은요, 기압이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바람의 발생 원인은요, 지표면의 온도 차이로 발생한 무슨 차이? 기압 차이. 자, 밑에 보시면요, 똑같은 실험인데요. 이번에는 모래하고 물, 이제 해류풍이 부는 원리를 이제 실험한 거죠. 그러면 향연기를 두고요,
위에 적외선 등으로 가열을 시키는 거예요. 적외선 등을 딱 켜놓으면 이제 빨리 가열이 되거든요. 그러면은 모래 쪽이 뜨거워지잖아. 아까 말씀드렸지만 그런 뜨거워진 모래 쪽 공기는 상승. 그리고 상대적으로 차가운 물 쪽의 공기는 하강. 그래서 태풍이 부는 거죠. 향연기가 물 쪽에서 모래 쪽으로 이동하는 까닭은 모래가 물보다 빨리 가열된다. 왜? 비열이 작기 때문에. 모래 쪽의 공기가 상승해서 기압이 낮아졌기 때문이다. 알겠죠? 자, 1번, 2번 풀어보시고 이제 끝내겠습니다. 자, 1번요. 얼음물이 있는 쪽의 공기는 상승 아니죠? 네, 하강하고요. 따뜻한 물이 상승 X. 얼음물이 있는 쪽의 기압은 이제 고기압이죠. 따뜻한 물이 있는 쪽의 기압보다 높다. O. 이 시력으로 바람이 부는 원리 기압 차이라는 걸 알 수 있다. O. 향연기가 이동한 방향은 얼음물에서 따뜻한 물 쪽이죠. 예. 오른쪽에 있는 연습 문제 꼭 한번 풀어보세요. 아시겠죠? 뒤에 78페이지부터 실력 탄탄 81까지 숙제해 오시면 다음 주에 여기 문제 풀면서 시작할 거고요. 계속 말씀드리지만 여기 집 숙제는 뭐 요것뿐만 아니라 뒤에 있는 중단원 기출 문제 있잖아요. 여기 제일 뒤쪽에 있는 요것도 해당되는 꼭 풀어 보셔요. 네, 복습하면서 오늘 배운 단위는요. 범위는 48페이지까지 중단원 기출 문제래 48페이지까지 한번 쭉 보시면서 복습을 하도록 하세요. 오늘 여기까지 하고요. 1분 정도 후에 시험을 보도록 할게요.